사실은 좀 종교 같아요. 영국의 가디언지가 폭로를 한 거죠. 100명을 타겟을 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100명의 타겟을 누가 정해주냐면 인공지능이 정해줘요. 최근 구글에서 발표한 제미나이 그리고 오픈 AI가 내놓은 GPT-4 등 생성형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게 체감되는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생성형 AI 챗 GPT가 공개되고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생성형 AI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뭐 일반인들도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기술의 진보 어디까지 왔는지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작년 11월 30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가 발표가 됐었고 그것이 이제 GPT 버전으로 따진다면 GPT 3.5 버전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올 봄에 이제 GPT-4가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올 이제 10월 말 정도에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앱에서 직접 대화도 가능하고 대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이미지를 올리면 그 이미지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준다든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달리 3가 거기에 이제 결합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생성 AI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이미지를 잘 이해를 해요. 예를 들자면 카시트를 갖다가 차량 뒷좌석에다가 이걸 설치할 때 잘 방법을 모르면 사진을 찍으면 카시트 어디에다가 화살표를 그려주면서 여기다가 이거를 처음에 부착하라고 하는 방법론을 알려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GPT 터보가 같이 발표가 되면서 나왔던 것은 이제 GPT S의 시대로 갔다. GPT S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보통 뭐 UGC의 시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폭발적으로 유튜브가 성장을 했던 것처럼 GPT-S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썼던 글들이 있다라면 그걸로 학습을 시키면 강정수 GPT가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글을 썼으면. EBS의 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요즘 뭐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여기 나왔던 소리를 갖다가 다 텍스트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이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하면 개발자가 없어도 정말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데이터만 전환할 수가 있다라면은 이 데이터를 업로드를 갖다가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일종의 명의 GPT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명의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건강 정보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부모님이 일기를 잘 오랫동안 쓰셨던 분이라면은 일기를 갖다가 손으로 썼던 일기라도 저기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올려내면은 거기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셔도 가끔 기일날 모여서 어머니 GPT를 불러서 어머니랑 대화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매달 매일 이렇게 인공지능이 변화할 수 있는가를 느낄 정도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에 있었던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뭐 추천 인공지능 뭐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있는 추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검색에 쓰이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아이폰 같은 경우 사진을 보정시켜주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 서비스에 숨겨져 있었던 인공지능이라면 이제 인공지능이 전면적으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다가와서 GPT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하는 방향들이 만들어졌고요. 구글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제 비로소 오픈 AI GPT-4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글이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기라는 뭐 언론의 보도도 약간 있습니다. 사기는 이 GPT의 성능이 사기가 아니라 그때 동영상을 소개를 하는데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얘가 대답을 하고 장면 전환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GPT를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은 추론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몇 초,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뭐 한 10초, 20초 뭐 또 많이 길게는 1분 정도 이 응답하는 시간이 그리고 이미지를 특히 만들 때는 최소한 20-30초는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르고 바로 이어서 만들고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반응을 한단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놀랬던 건데 사실 그거는 편집이라는 거죠. 조금은 사람들이 이제 받았던 느낌은 정말 빠르구나. 근데 그렇게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속였다고 본다라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속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유튜브에는 뭐 천문학적인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챗 GPT라는 GPT도 그런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콘텐츠 이런 네. 형식으로 점점 진화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GPTS를 서둘러서 발표했던 것도 GPTS죠.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 제미나이라든지 또는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또는 메타의 어떤 서비스들에 맞춰서 오픈 AI가 GPT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해서 플러그인 생태계라는 것들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유저 제네레이티드 하면은 이건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권들에서는 서로 만들어가지고 그 링크를 뭐 어떤 블로그에 공유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2개나 GPTS를 저희 GPT에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GPTS들을 벌써 사람들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속도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AI 기술의 진보는 뭐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눈이 부신데 느닷없이 유럽에서는 AI 규제법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술 발전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한 어떤 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밖에도 뭐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유럽은 네.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든지 디지털 경제에 대한 네네.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현재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네네. 한국 같은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나 국내 토종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글이 지배하고 있고 네. 페이스북이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이 사실 모든 또 상거래를 네네네. 지배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90%가 넘거든요. 테크 기업들의 점유율이.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페이크 뉴스라든지 디스인포메이션이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은 러시아의 어떠한 거짓 정보라든지 선전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왕따의 문제라든지 어떤 증오의 문제라든지 인종주의라든지 이민자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것들을 강화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하는 서비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오면서 메타에다가 벌금을 때린다든지 구글에게다 벌금을 때린다든지 인공지능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2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어요. 사실 이 규제의 대상은 다 미국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든지 또는 독일의 알레프 알파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곧 발표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 또한 대단히 수준 높은 그쪽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GPT인가요? 네네. 프랑스의 어떤 GPT하고 오픈AI GPT하고 경쟁할 수 있는 네네. 프랑스의 미스트랄 그다음에 독일의 알레프 알파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이 곧 출시될 거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기준 맞추려고 하면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 있는 자국에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발전의 흐름을 차단할 수도 있다라는 내부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뭐 AI 기술로 돌아와서 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이 생성형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뭐 AI를 사용하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도 얘기했는데요. AI 기술이 가져올 인류의 위협, 이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 might be, 그럴 수도 있고 maybe,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학술적 논거를 지금 확실한 에비던스를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아직 없거든요. 제프리 힌턴의 어떠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리아 슈츠케버라고 하는 오픈 AI에 있는 그 쉽 사이언티스트예요. 오피서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 샘 알트만을 축출하는 쿠데타의 주동자이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샘 알트만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고 가속화주의라고 해서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고 슈츠케버 같은 경우 좀 더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좀 점검하면서 안전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슈츠케버 입장인데 슈츠케버는 또 제프리 힌턴하고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슈츠케버 같은 경우에는 위험 하나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위험 하나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오픈 AI는 전체 개발자 중과 과학자들 중에 20%가 무려 이 얼라이먼트 조직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위험성들을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을 우리가 진짜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파도 있고 위험 하나 고칠 수 있다라는 파.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한다라는 거고 샘 알트만처럼 가속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우선은 발전을 시키면서 기술이라는 건 결국은 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기술로서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분파들이 사실은 좀 종교 같아요. 왜냐하면
maybe잖아요. maybe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사람이 그것에 대한 믿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confidence, 자신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파가 형성되는 것처럼 네네. 하나의 분파가 파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위험성들은 보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가디언지가 폭로를 한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공격하는데 매일 100명을 타겟을 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100명의 타겟을 누가 정해주냐면 인공지능이 정해줘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먼 인텔리전스건 기계의해서건 하마스의 어떠한 요원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모여오면 여기에 정말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다. 근데 진짜 몇 퍼센트는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해요. 이게 진짜 50%인지 100%인지 주변에 민간인이 있는지 민간인이 몇 명 있는지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100명을 찍고 그다음에 100명이 찍혀지면 바로 미사일을 그날 발사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인공지능을 저렇게 활용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세계적인 지금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는 현재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지나가는 기술 속에 AI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